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윤여삼 자산배분 파트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2분기 들어서는 지표의 변동성은 확실히 좀 줄어든 것 네.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까지 아주 좀 약간 보링하다 그럴까요? 좀 지루하다 그럴까? 정체된 느낌. 코스피도 박스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미국 다우지수까지도 지금 변동폭이 되게 줄었어요. 네. 이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얘기하셨지만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증시조차도 뭐 S&P 500 기준으로는 4,000포인트대 좀 넘겨놓고 나서 거기서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포인트 내에서 예. 좀 갇힌 분위기고 코스피도 이제 2,500에서 지금 뭐 위아래로 5% 내외 좀 변동폭을 줄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특징적인데 미국채 10년 3.5% 내외 정도. 그게 지금 그 아래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또 20bp 내외 정도의 아주 좁은. 예. 그러니까 일중으로는 뭐 미국의 지난주 주말에도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 또 연준이 이제 5월 FOMC에는 조금 더 도비시한 색채를 보여줬다. 이러면 하루에 10bp씩도 금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해요. 하루 변동폭은 큰데 하루에는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월 분기 그리고 심지어는 올해도 벌써 4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요 정도 단에서 놓고 보면 위아래로는 불과 합쳐봐야 한 3, 40bp밖에 안 움직이고 있는 전형적인 가치는 장세 분위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조금 뭐 여러 가지로 유동성이 주는 국면에서 힘든 장세를 지나고 나서 그걸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일중 변동성은 높은데 큰 트렌드에서 추세가 안 잡히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정체된 장세의 흐름으로 방향성을 아직 잡기에는 뭔가 이제 가격 지표들이 이제 경기가 아주 심각한 침체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은 바닥을 다지고 뭘 도모해 볼 만한 타이밍이긴 한데 또 하반기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대단하게 유의미하게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렇죠.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재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민감한데 큰 틀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아까 볼링하다라는 표현을 쓰셨죠. 정말 지루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희석된 것 같고 네네. 달러도 뭐 크게 변동이 없고 네, 맞습니다. 이런데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뭐 최근에 워런 버핏도 뭐 주식 비중을 줄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오늘 요즘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큰 고민일 텐데 마켓 드라이버의 역할하는 외국인들도 보시면은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뭐 들락을 하고 있지만 작년처럼 그렇게 막 팔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작년 4분기 이후 좀 사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수 때는 좀 높여놓은 것 같지만 일부 업종 산업에 좀 될 만한 곳에 편중돼서 가는. 그래서 좀 질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기관들의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그 비중이라고 할까요? 쉐어가 거의 뭐 사상 최저 수준으로까지 내려갈 정도로 아까 얘기했던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개미들이 열심히 지금 그렇죠. 지수를 떠받치는 모습인데 개미들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유동성 풀에서 여유 그리고 기회들을 찾고 있지만 뭔가 치고 나갈 때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좀 뭔가 주도 세력이 또 보여야 되는데 개인들이 받치고 있는 상황의 특성으로 놓고 보면 이게 하반기에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나빠지지는 침체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침체는 아니지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제 통화 정책은 긴축이 끝났다라고 하지만 돈을 풀어줄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 큰 두 개의 힘은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경기와 그다음에 정책 상황에서 나오는 유동성 여건들을 봐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뾰족하게 시장을 주도해주지 못하니까 기관 외국인 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뭐 미국 시장만 놓고 볼 게 아니라 뭐 미국 시장이 전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네. 뭔가 밑으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가신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불확실성 근거로 세 가지를 두셨는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하반기까지 이제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자꾸 이제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기대도 이제 어느 정도 쪼우는 건 끝났으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을 풀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하반기 흐름은 그런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숨겨진 지뢰들을 좀 잘 피해가야 된다. 지뢰들. 예, 이 지뢰 찾기 과정들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3월달에 미국의 중견은행들이 이렇게 쉽게 파산할 거라고 예측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았던 지뢰 하나가 딱 드러나 있죠. 은행들의 지금 파산 위기.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최근에 예금 대출 인출들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래서 연준이 BTFP라고 해서 그들이 투자해놓은 채권들을 담보로 잡아주고 대출까지
해주면서 예. 연준의 자산을 유동성을 좀 커버는 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수성 자산들을 놓고 보면 전체 자산에서 비중이 대략 금융위기 이후로는 6% 이상을 계속 안정적으로 가져오면서 유동성들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왔거든요. 걔가 최근에 3월 달 이후로 그 6% 라인을 깰 정도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현금성 자산과 또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가 뭐냐?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상관관계죠.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유동성 여건들이 위축되면서 은행들이 그게 쪼들려 왔는데 최근에 금리가 좀 안정화되면서 그 부담을 덜어내는 듯 보이지만 현 수준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한 미국채 10년 기준으로 지금 3.5% 내외에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한 3% 정도까지는 다운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금리 수준을 한 2% 중후반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한 2.8% 내외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안정성이 금리 단에 확인이 돼야 이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리스크들 벗기고 갈 거고 여기 또 하나 연결돼 있는 취약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지뢰. 네, 두 번째 지뢰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주택 시장은 재고 조정을 좀 끝내고 어느 정도 이제 주택 지표들 관련돼서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나오지만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그래서 상승률로 보면 증가 속도는 떨어졌지만 마이너스까지 빠지진 않았거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들은 전년 대비해서 뭐 소매업종이라든지 뭐 오피스 같은 데들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에 가까워. 그다음에 최근에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도 해외 대체 쪽에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 같은 지역에서도 공실률이 지금 뭐 두 자릿대, 뭐 20%씩 나온다. 이런 쪽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소형 은행들이 전체 자산의 한 27, 8% 그러니까 꽤 적지 않은 3분의 1에 가까운 포션을 이 상업용 부동산에 또 투자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이 금리에 대한 단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까지 엮어서 하반기에 좀 피해야 될 지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초로 예정돼 있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쪽은 뭐 이 또한 지나갈 거다라고 정치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상당 부분 좀 남아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최근에 미국의 1개월짜리 금리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한 달 딱 예. 만기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상한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의 두려움에 지난주 금요일 하루에만 30bp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 중반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미국의 1년짜리 CDS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부도율이죠. 미국이 이 앞에 부채 한도 협상이 뭐 난항을 겪고 2011년이나 13년에 그때도 100bp를 넘지 않았어요. 한 80bp 정도 내외 상단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한 140에서 150bp 가까이.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따르는 미국 정부가 이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빚을 갚지 못하는 데서 올 수 있는 또 후폭풍 이런 지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바닥을 다지고 투자의 기회를 찾고 있지만 이 지뢰들을 어떻게 또 잘 피해 가느냐가 앞으로 한 분기 내에 넘어야 될 고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세 가지 지뢰 부분이 기관 투자가들이나 이제 큰 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위험 자산에 넣을까 말까 결정할 때 어떤 네.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안 움직이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들이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간단하게 힌트 하나를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당장 한두 달 내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3%를 깨고 내려가는 건 이건 미국의 상당한 뭐 지금 단기적인 위험 요인들이 폭발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일 거예요. 하지만 그게 좀 타임라인을 가지고 좀 안정하면서 스무스하게 이제 지뢰를 잘 예. 제거하면서 지나간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진짜로 지금은 파월 의장도 5월 FOMC에 우리가 인상은 6월 달부터 이제 좀 조심할게라는 안도감은 주었지만 그렇다고 연내 인하는 아니야라고 얘기하셨는데 3분기쯤 갈 때쯤이면 그 지뢰들 아까 미국 은행의 파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엑스데이트는 6월 달 한 달 안에 해결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3분기쯤에는 그런 금리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돈이 풀릴 거다라고 하면 7, 8월 달쯤에 미국채 10년 3%와 5, 6월 달에 미국채 10년 3%는 그 위험 정도에 따른 5, 6월 달에 3%대 들어가는 건 그 지뢰들이 터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라 지금 당장은 그렇게 금리가 급락하는 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리스크하게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 과정을 잘 피해서 7, 8월 달쯤에 지뢰를 제거하고 미국채 10년이 3%에 빠진다. 3%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하반기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어설프게 금리 빠지고 달러 강세 풀리면서 지수들이 올라왔고 투자자들이 그러고 나서는 지금 정체된 환경들을 겪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먹을 놈은 그 금리 하락과 거기서 달러 인덱스도 지금 한 101포인트 내에서 움직이는데 그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거고 그럼 지금 원달러 환율 1320원대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최근에 뭐 반도체 쪽에서 업황도 안 좋고
지금 여행 수지까지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내면서 조금 우리 자체 원화 약세 약점이 생겨서 그렇죠. 달러 약세 국면에도 원화가 약하다는 뭐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 3분기에는 그런 분위기들이 다 일거에 좀 안정화되고 저는 추가적인 투자의 기회가 오히려 지금 다들 루즈해지고 기대 없이 2분기를 넘기고 있잖아요. 3분기에 그 지뢰밭을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는 예, 좀 안정적이고 먹을 놈들이 있는 시장이 올 수 있다. 저는 하반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보신다. 예,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뢰 없습니까? 한국은 지금 바로 이제 발 앞에 떨어져 있는 게 부동산 PF라고 하는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들. 요것 때문에 최근에 국내 금융기관 중에서도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일부 소형 금융회사들 관련된 리스크들이 그리고 건설사들 얘기는 되고 있는데 정책 당국에서 그에 관련해서 은행계들 중심 민간에서 배드뱅크를 가동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메이저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건설주가 최근에 해외 수주나 뭐 이런 데서 긍정적인 부분을 봤지만 만약 그 지뢰가 정말 위험해서 국내 부동산 경기 쪽에 또 심각한 위축을 끌어온다고 하면 최근 건설주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우리도 잠재적이긴 하지만 저는 큰 폭발이 일어나기보다는 지금은 그래서 지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TNT라든지 뭐 핵폭탄 같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위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관만 잘 빼고 가면 하반기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동산 구조조정과 또 일부 해외 쪽 아까 대체 투자 그런 게 예. 이제 하반기쯤에 그거는 이제 미국 쪽과 연결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럼 위험 관리들이 선진권역 쪽에서 잘 넘어오면 우리도 거기에 연동돼서 하반기에 좀 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분기에 어설프게 좀 생각보다 좋았던 장세가 2분기에 이 정책 과정 갖고 혹은 조금 일부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 6월 달까지 부산도 협상이라든지 남은 은행권의 파산이라든지. 근데 그게 위기의 제 연장이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제거하고 나면 3분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채 금리 중심으로 유동성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 더 풀려나올 거에 대한 저는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올해 연초 시작할 때 상저하고 얘기했다가 예. 1분기가 너무 세니까 이러다가 하반기가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걱정들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하반기에도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 쪽에 의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뢰라는 것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고 내관만 잘 제거하면 안전한 건데요. 얼마나 잘 제거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뭐 이 하반기에 이런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는다면 네. 어느 섹터, 어느 업종 뭐 이런 거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고민이 많이 쌓여 있는 게 우리 2020년 팬데믹 막 풀렸을 때는 막 그때 돈이 막 그 풀려 나오면서 성장주들 중심 꿈의 주식들이 잘 됐다가 예. 21년에 장 전점 고점을 찍을 때는 전통 산업들 가치주들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작년에는 유동성 주면서 모든 업종이 다 안 좋았죠, 사실은. 그렇죠. 그중에서도 성장주들이 특히나 그 고밸류랑 금리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많이 맞고 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그런 거품도 제거하고 지금은 사실은 조금 된다라는 산업 쪽으로 좀 쏠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예. 미국에도 그 스마트 반도체들 관련돼서 그쪽 업종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침체를 극복하고 그 지뢰와 같은 내관들을 잘 제거하고 나면 좀 칩한 주식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돌아가지 않을까. 내년까지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바닥을 다지고 안전해질 쪽에서 싼 주식들을 좀 쳐다볼 수 있다. 최근에 제가 뭐 함부로 얘기 드릴 분야는 아니지만 그동안 좀 다이어트가 끝났다라고 하는 뭐 제약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세계적인 관심사들이 또 다시 그런 쪽에 칩한 주식들을 찾고 있고 그런 유동성 본격적인 장세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정체 구간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좀 더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고 어느 정도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됐던 유동성 환경들의 풀림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예. 기준금리가 3%, 우리도 뭐 한 2%대까지 낮춰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싸진 주식들 고르는 거, 옥석 가리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자산배분 파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